이번에는 실패 사례 하나를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경험했던 그 A라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 캐릭터 아주 기업이고,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우수하게 잘 만들었고,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 퀄리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정도면은 일본의 헬로키티 쌀 정도는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스토리도 탄탄하게 해서 확장성도 있고 인지도도 좋고, 근데 결국은 잘 안 됐어요. 약 500m 첫 번째 이유는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그 연령층을 높이더라도 그 애니메이션 자체를 제 개인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중고생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감성적인 스토리와, 그리고 뭐 노래도 굉장히 뮤지컬적인 요소도 있었고, 근데 그게 아동으로 계속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아쉬웠고, 두 번째는 많은 비용을 들여도 굉장히 많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 놀랐던 거는 프리미엄을 가자라고 해서 준비했던 상품들 중에 다수의 뭐 인형 캐릭터들, 봉제 인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얼굴이 딱딱한 약간 플라스틱 소재, 뭐라 그래, 제가 소재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뭐 피규어 같은 느낌, 그런 소재로 인형을 만들고, 몸은 이제 봉제 형태로 갔는데, 그런 소재로 만들었던 인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는 이거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제품은 안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케이스까지 아주 굉장히 구체관절 인형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캐릭터 인형인데 거의 몸은 봉제고 얼굴은 구체관절 인형 같은 어떤 슬러시라고 그러나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걸 만약에 팔아보셨던 분이 계신다면, 소비자가 인형을 살 때는 이 촉감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말랑말랑하거나, 그래서 모찌 인형이라고 보통 말하죠. 안에 그 작은 비즈, 스티로폼 같은 입자가 작은 것들을 넣고 쿠션성이 손보다 더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딱딱한 것들은 굉장히 그런 촉감에서 우선은 첫 번째 저항감이 생기고, 두 번째는 봉제 인형은 속된 말로 가끔 놀다 보면 어린이들이 때가 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런 슬러시 소재의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오염되면은 굉장히 지우개로 지워야 되나? 굉장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딱딱하다 보니까 사람 몸에 부딪히더라도 굉장히 타격감이 있어요. 아파요. 근데 그걸로 인형을 만들었다. 이거는 인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전시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캐릭터를 전시용으로 가기에는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나 느낌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봉제 인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게다가 또 높아지죠. 케이스도 사실은 이제 약간 보통 두꺼운 종이에다가 약간 코팅 같은 걸 해갖고 수납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케이스에 넣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예 하려면 제대로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 600m 앞 암사 IC에서 그런 수납장이나 이런 케이스를 잘하는 게 보통 뭐라 그러나요? 영상기기 업체들에서 나오는 제품들, 그다음에 왕구 보석함 같은 거 만든 데서는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듭니다. 약 300m 앞 암사 IC에서 종합운동장, 천호대교, 춘천 방면. 그만큼 또 비용이 비싸더라도 구매할 만큼 그 자체로도 상품성이 있고요. 근데 봉제 인형, 그때 그 당시에 계획했던 그 인형의 케이스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서 비용은 올라가고 잠시 여러 후 가지 왼쪽 방향입니다. 요소들이 그래서 그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결국은 초래하게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품의 단품이 아니라 다음 안내까지 굉장히 계속 많았다라는 직진입니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 흔히 말하는 내가 직접 온라인에 어떤 그 공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영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제3자에서 벤더라든지 총판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통하는 업체에 맡겨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그 구매력과 데이터를 흡수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아무리 그 중고나라에서 본인이 직접 물건을 팔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팔린다 안 팔린다 최소한의 어떤 경험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 그 경험치가 상쇄돼요. 굉장히 다운되고 부정확해집니다. 약 300m 네, 앞에서 그걸 시속 팔아보신 분들의 80km 그 이하로 개인의 주관이 반영이 안전운전하십시오.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도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 객관화가 되는데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그거를 제3자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판매를 하면서 쌓인 걸로 상품을 기획한다.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 산요 얘기를 하나 해보면 거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유통업체나 라이센서들이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시스템이 주문하는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 놓고 팔고 나서 나중에 판만큼만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확하게 팔 수 있는 숫자만큼 주문하고 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직매입이죠. 그러니까 주문 양만 보더라도 아, 저 사람들의 판단이 이렇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주문이 많은 거는 저 사람들이 잘 팔 수 있겠다고 결정을 한 거구나. 그냥 주문이 없는 제품은 아, 이건 아직도 시장 경쟁력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수십 년간 굉장히 오래 쌓였죠. 그 때문에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국내 완구회사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물건을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직매입을 한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만들었지만 100개를 만들었고 안 팔려서 100개가 반품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사실 직매입을 할 수 있다면은 아마 그럼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 국내 유통 구조상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국내 캐릭터보다는 인지도가 높고 안정적인 글로벌 캐릭터를 선호하는 게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안타깝게 또 그런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어떤 직매입 시스템을 사실은 소매점들이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선진국은 그게 정착이 되었고, 그럼 판매하는 소매점의 경쟁력이나 전문성도 굉장히 올라간다. 근데 계속 위탁으로 하다 보면은 판매하시는 분들도 아예 고민 안 하시죠. 내 물건 파는데 그냥 갖다 놓아봐. 잘 팔리면 주문할게. 이게 벌써 수십 년간 쌓이다 보니까 저는 그걸 무책임한 판매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물건 파는데 고민이 없다. 패션이나 의류 이런 브랜드들은 일부 그거를 병행해서 기본적으로 직매입으로 이어서 224m 앞 톨게이트입니다. 약 1km 앞 직매입을 진행하고 일부는 일정 부분만 반품을 받아주는 구조로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가는 곳도 224m 있습니다. 앞 톨게이트입니다. 제가 새로운 경로로 운영했던 안내합니다. 브랜드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약 500m 앞 그렇게 토평 또 IC에서 점진적으로 양평, 가야 와구, 되는데 토평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홍색 아직 차로로 안 돼 있다는 건 주행하세요. 굉장히 좀 이어서 224m 아쉽죠. 앞 톨게이트입니다.
하소키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되면 국내 잠시 후 캐릭터들도 오른쪽 그 방향입니다. 캐릭터 기업들도 이어서 224m 국내 앞 캐릭터 갖고서도 톨게이트입니다. 충분히 자기가 자신 있게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칩니다.